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설문조사 설계 강의 노트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설문조사 설계? 어떻게 하면 정말 쓸모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는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질문 몇 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 문제랑 가설에 딱 맞춰서 아주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론이죠. 그렇죠. 데이터 질이 떨어지면 연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시작이 반이네요. 그럼 그 노트에서 말하는 좋은 질문의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 문제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명확해야 하고. 네, 맞아요. 모호하면 안 되고 또 질문 하나에 개념 하나만 딱 물어야 하고요. 유도 질문이나 이중부정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이거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솔직한 답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자주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실제보다 더 자주 한다고 대답하기 쉽거든요. 이런 걸 줄이는 게 중요해요. 아하. 진짜 질문 하나 잘못 만들면 결과가 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너무 개인적인 거나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거, 직접 묻는 것도 좀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은 이제 응답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역시 좀 솔직하지 않은 답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질문은 그래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딱 물어보는 게 응답률도 높이고 응답의 질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질문 형식도 좀 봐야겠어요. 객관식 같은 선택형이랑 직접 쓰는 개방형, 네네. 리커트 척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게 선택형이죠. 맞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장단점이 있어서 연구 목적에 맞게 잘 골라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뭔가요? 바로 파일럿 테스트예요. 설계자가 보기에는 이 질문 괜찮다 싶어도 실제 응답자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 본 설문 전에 미리 한번 해보는 거군요.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소규모 그룹 대상으로 미리 테스트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 테스트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돼요. 아, 기억 효과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파일럿 참여했던 사람이 본 설문 또 하면 아무래도 좀 다르게 답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과정은 설문지의 문제점을 미리 찾아서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막상 설문지를 뿌려도 응답률이 낮을 때가 많다고 하던데요. 50%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응답률 높이려면 일단 설문지가 좀 전문적으로 보여야 하고요. 디자인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작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응답 시간 얼마나 걸릴지, 마감일은 언제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또 배포 시기도 중요하고요. 마감일 다가올 때쯤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아, 그런 세세한 노력들이 모여서 응답률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응답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데이터 분석할 때 그냥 빼면 되나요? 특정 질문에만 답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좀 복잡한데요. 무응답자들을 그냥 임의 표본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위험해요. 왜죠? 예를 들어서 소득 질문에 답 안 한 사람들이 특정 소득 구간에 몰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그냥 빼버리면 결과가 현실과 다르게 왜곡될 수 있죠.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왜 응답을 안 했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무응답자 일부를 인터뷰해본다든지요. 그리고 가끔 모든 문항에 막 1번만 쭉 찍는 그런 불성실한 응답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건 차라리 빈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분석을 완전히 망쳐버리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데이터가 비어있는 결측지 처리도 중요하겠어요. 노트 보니까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값을 추정해서 채워 넣는 대체 임퓨테이션 방법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통계 기법으로 비어있는 값을 채우는 게 대체인데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채워 넣으면 안 되는군요. 네, 어떤 방법을 쓰든 기술적인 처리보다는 먼저 왜 결측치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랑 패턴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설문이 진짜 대세잖아요. 서베이 멍키 같은 거 쓰면 편하긴 한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하죠. 속도 빠르고 비용 적게 드는 건 좋은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또 응답자가 편중될 수 있고요. 기술적인 오류 가능성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이렇게 문서 형태 설문을 넘어서 뭐 심박수나 시선 추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생체 데이터요. 네, 그런 센서 데이터랑 결합하는 온라인 기반 평가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요. 인터뷰 방식도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 분석 같은 걸로 더 풍부한 데이터를 얻게 될 거고요. VR 인터뷰 같은 것도 가능해지겠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미래에는 설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설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류의 원천은 뭐 크게 보면 응답자 자체에서 오는 게 있어요. 부정확하게 답하거나 일관성 없게 답하는 응답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면접관이 잘못 이해하거나 뭐 태도가 일관되지 않거나 하는 문제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오류에는 체계적으로 결과 방향을 왜곡시키는 편향, 바이어스이 있고 그냥 무작위로 발생하는 신뢰에도 reliability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편향과 신뢰도 문제. 네. 설문 설계의 목표는 이 두 가지 오류를 최대한 줄여서 결국 정확하고 accurate, 일관성 있고 consistent, 명확한 clear 데이터를 얻는 거죠. 결국 좋은 설문조사 설계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양질의 데이터, 이걸 얻으려고 정말 치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군요. 최재학 교수님 노트를 통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만약 설문 결과를 해석하거나 직접 설문을 만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분명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뭐 기본 원칙부터 데이터 처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좀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무엇을 새롭게 측정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될까요? 단순히 어떻게 물을지를 넘어서 앞으로 무엇을 물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